우리의 주인공 카가미, 그는 안 좋은 꿈을 꾸다 막 깨어났을 때 그만 손을 대고 말았다. 소꿉친구이자 말 그대로 알몸이었던 치사토에 만져선 안 될 곳에 말이다. 옆에 있던 두 친구는 오사무와 시즈도 그를 구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날 오후 카가미는 옥상에 올라가 꿈에 대해 생각했다. 꿈에 나왔던 어머니의 유품인 오비도 꺼내들었다. 그때 그는 가발을 하나 발견했고 피하려 했지만 그 가발에 붙잡혔다. 옥상에서 떨어질 위기의 순간 오비가 저절로 풀려나 그를 받쳐주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허리띠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카가미를 알았지만 그는 그녀를 몰랐다. 소녀가 카가미에게 짜증을 내는 사이 아까의 가발이 다른 여학생에게 빙의해 다가왔다. 가발이 카가미를 위협하자 소녀는 오비띠를 이용해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요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며 자신의 노예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그녀는 그를 한쪽으로 던져두고 오비를 엮는 기술로 싸웠다. 그녀는 피하면서 오비로 반격했지만 가발이 가시를 쏘았을 때 카가미가 무심코 손에 하나 맞고 말았다. 영상 시작에 앞서 잠시 밥벌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 불명의 파도처럼이라는 이름의 원신 게임의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여러분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호요버스는 현재 서버 점검 보상으로 원석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8월 19일에 마감되니 서둘러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4버전에서 게임에 접속하면 레벨 25 이상의 모든 여행자에게 새로운 사성바람, 원소검, 캐릭터인 리넷을 무료로 드립니다. 4버전은 물의 나라, 폰타인 버전입니다. 정의의 나라인 폰타인은 물의 심풀이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물 원소의 나라입니다. 폰타인에는 수많은 대양과 공중에 떠있는 신비한 물덩어리들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개발사가 폰타인의 3가지 새로운 지역을 선보입니다. 폰타인성 구역 에리니에스, 구역 벨로, 구역을 탐험할 수 있으며 수많은 보물상자와 숨겨진 임무가 있어 마음껏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새로운 불원소 캐릭터 리니도 등장합니다. 5성 캐릭터인 리니와 함께 물 원소의 야란이 등장하며 둘 다 활을 사용합니다. 이 배너는 업데이트 날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무기 배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5성 무기, 최초의 대마술이 등장합니다. 이는 신규 캐릭터 리니의 전용 무기입니다. 그 옆에는 야란을 위한 5성 무기 약수도 있습니다. 버전 후반부인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매우 강력한 2명의 한정 5성 캐릭터, 종료와 타르탈리아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4성 캐릭터, 프레미네의 등장 확률도 높아지니 놓치지 마세요. 4버전에서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도 소개됩니다. 단조 무기와 새로운 기획 무기 시스템으로 무과금 유저도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원신은 2개의 새로운 비경도 선보입니다.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캐릭터를 강화하는 재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얼음바람 모음곡과 불타는 강철의 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메가 이벤과 수중만물 백과사전입니다. 두 이벤트 모두 원석과 캐릭터 육성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업데이트인데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서 즐겨보세요. 링크는 설명과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노예가 다친 것을 본 소녀는 진지해져서 오비로 숙주의 목을 묶고 오비를 드릴 모양으로 만들어 가발과 숙주를 분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카가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세상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쌓이면 말이다. 하지만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이 오비 소녀처럼 사람의 형태를 한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가발처럼 숙주가 필요한 종류다. 그가 이해하기 전에 소녀는 사라졌다. 선생님이 와서 이 시간에 학교에서 뭘 하냐고 물었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그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카가미는 집에 와서 생각했다. 그 소녀에 대해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그녀와 어머니의 오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고 깨어나 보니 오비 소녀가 옆에 누워있어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누나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그는 오비 소녀를 숨기고 꿈에서 넘어져서 그랬다고 누나를 속였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그에게 또 화를 냈다. 일이 해결된 후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는 이미 추리해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오비가 사라졌으니 그녀가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오비의 영혼이라는 것을 냄새도 똑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키리아라고 소개하며 이제부터 그의 주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때 억지로 한 약속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오비는 어머니의 유품이니 자신이 주인이라고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말을 걷어들여야 했다. 키리아가 그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사러 갔을 때 키리아가 원하는 푸딩이 없어서 다시 사러 가야 했다. 사온 후 그는 키리아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 식사 중에 누나가 위층에서 계속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고 그는 TV를 켜놨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들을수록 누나는 확신했다. 위층에 누군가 있다고 방에 올라갔을 때 키리아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한 그는 목욕을 하러 갔지만 키리아가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함께 목욕을 마친 후 잠잘 시간이 다가왔고 카가미는 이불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키리아는 예전처럼 같이 자자고 했다. 카가미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었다. 그는 키리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이 집에 주인 행세까지 하려는데도 그는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가 잘 때 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건 정말 이상했다. 다음날 아침 키리아가 깨어보니 카가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그의 씨를 말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각해서 치사토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맞았다. 이유는 오늘 아침 키리아가 알람 시계를 부숴버려서 1시간이나 늦었기 때문이다. 키리아도 같이 가겠다고 졸랐지만 그는 그녀에게 오비로 변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를 상자에 가두고 꽉 묶어서 집에 두고 왔다. 점심시간에 시로가 요즘 유령으로 의심되는 털 많은 생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가미는 그게 가발 이야기인 걸 잘 알았다. 시즈는 이 기회에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 했고 우연히 치사토가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세 사람 모두 그런 생각 대신 다가오는 시험이나 걱정하라고 했다. 카가미는 그제야 생각나서 오사무에게 베끼게 해달라고 했지만 치사토는 반대하며 도서관에 같이 가서 공부하자고 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공부를 다 끝냈고 치사토도 마음이 편해졌다. 둘은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것을 떠올렸고 치사토는 그의 집에 가서 더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는 동의하려 했지만 집에 왼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그 후 그는 치사토를 먼저 교실로 보내고 자신은 책을 정리하러 갔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꽤 익숙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고 맞았다. 그건 바로 키리아였다. 그녀는 그를 벌주러 온 것이었다. 치사토가 달려와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창문을 부수거나 유리를 깨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서 둘은 앉아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키리아가 달려나왔고 카가미는 당황해서 그녀를 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맞았다. 키리아는 그가 감히 주인에게 손을 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요괴에게 갇혔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건의 영혼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갖춘 영혼이고 키리아 같은 경우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이 너무 많이 깃들어 요괴가 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다. 그 후 키리아는 치사토 앞에 가서 자신을 카가미의 사촌 누나라고 소개하며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녀는 같은 설명을 했고 치사토는 매우 빨리 이해했다. 키리아는 두 사람에게 요괴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찾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책이 반응해서 키리아는 그냥 문을 뚫기로 했다. 카가미는 이 광경에 멍해 보이는 치사토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키리아가 문을 뚫자 결계가 깨졌고 세 사람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책들이 키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맞서 싸워야 했지만 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요괴가 나타나자 모두 도망쳐야 했다. 키리아는
책들이 자신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겨우 따돌렸나 싶었는데 요괴가 다시 쫓아왔다. 싸우는 도중 책 한 권이 치사토에게 날아갔지만 다른 책들이 치사토를 보호했고 그녀는 문제를 파악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다. 치사토가 집에 가서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는 부분에서 키리아는 바로 이 도서실의 요괴가 치사토에 가르쳐주고 싶다는 염원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가미는 그녀의 과외를 받아들여야 했다. Sang nhà dạy kèm thì con yêu quái mới biến mất. Ngày hôm sau Chisato đã đến nhà thì gặp cảnh đứa bạn và con chị họ. Nó ngủ chung với nhau. Kagami dậy thì mới để ý báo thức, lại bị Ki-hai đập nát to, cũng xin lỗi vì tại cô mà sinh ra rắc. Rồi hôm qua Kiriha thấy, đây không phải lỗi của cô mà là do lời nguyền, bởi lời nguyền là thức trực tiếp đưa cảm xúc của con người và tạo ra yêu quái, còn việc tại sao lời nguyền lại dày đặc như vậy thì phải đến gặp thổ thần của khu này thì mới biết được vào một ngày. Gần đây, thanh niên Shizu vô tình gặp được một cô gái muốn tìm Kagami mỗi nhân cơ hội làm, cho nên cậu ta đã lấy việc bản thân là bạn Kagami để mời cô ta đi chung. Đồng thời ta cũng biết được một đoạn quá khứ, rằng trước đây chính mẹ của Kagami đã phong ấn ký ức của cậu về Kizuya, khiến cậu không còn nhớ gì về cô, cái giá là Kizuya sẽ bị kẹt trong dạng OB, và phải đến lúc cậu tờ mờ nhớ ra, thì cô mới được trả lại hình dáng con người và vào sáng. Hôm sau khi đến trường, Kagami đã bị Shiro sút một trận vì mang rắc rối đến cho cậu ta. Chẳng là hôm qua khi dẫn cô gái kia đi chơi thì cậu ta đã sai lầm khi đưa cô vào một quán ăn và sốc khi cô ta gọi hết nửa cái menu, thành ra là cậu ta phải vay tiền từ Osamu. Osamu cũng tốt bụng, khi chỉ cần Shizu làm đệ cho mình thì sẽ trừ nợ. Kagami không hề biết cô gái được nhắc đến là ai, còn cô gái kia thì là người hầu cận của thổ thần, nhưng thổ thần này không được ai biết đến và thờ phụng nên đâm ra là nghèo kiết xác, và cô ta bị giao cho việc là phải đi tìm Kagami. Trưa hôm đó hai thanh niên tính dùng đồ ăn chưa ra cược với nhau bằng một trận vật tay vậy, mà đột nhiên đồ ăn trưa của toàn bộ học sinh trong lớp bị mất một cách kỳ lạ, và rồi cô gái kia bước vào nhận ra người báo hại mình, nên Shizu đòi cô ta cho bóp bưởi để trừ tiền. Cô ta đồng ý. Vừa nhận thức được lời mời gọi thì Shiro đã chạy đến và ăn một gậy từ Chisato. Cô ta muốn Kagami đi cùng, nhưng Kizuha còn lại cả hai cãi nhau nên đành phải quyết định bằng một trận vật tay. Kizuha cùng cô gái kia và toàn bộ học sinh đã lên tầng thượng. Tuy nó là vật tay nhưng thực ra là đấu tay đôi, thì đúng hơn tay của ai chạm xuống đất trước thì thua, hoặc tay chạm vào mặt đối phương trước thì thắng. Nói chung là có hai cách để phân định cả hai trổ tài võ nghệ thượng thừa của mình, và người chiến thắng sau cùng vẫn là Kizuha. Với một cú lập rất đẹp mặt như dao kéo thì cô sẽ đi cùng Kagami đến ngôi đền trên núi để gặp thổ thần. Khi thầy vừa lên thì cả ba cùng Chisato đã biến mất chỉ trong tích tắc. Họ đã cùng nhau đến đền và Chisato giờ mới biết là trên núi này có một ngôi đền, tới người địa phương còn không biết thì thổ thần này quả là thảm hại. Trước khi Jiha vừa đến nơi thì thổ thần đã xuất hiện đón tiếp cô là Gokuji, và cô muốn Kagami giúp cô phong ấn lại lời nguyền. Kizuha không chấp nhận vì giờ chưa phải lúc thích hợp như dao kéo trước đây. Koji đã phá dao kèo và cho Kagami biết lời nguyền gần đây chỉ xuất hiện quanh người Kagami, có nghĩa chính cậu là nguyên nhân dẫn đến những sự bất ổn gần đây, và cô muốn cậu giúp đỡ để trấn áp lời nguyền lại. Kizuha không đồng ý và nói Kagami đừng tin, vì Gokuji chỉ muốn cậu làm thay việc cho cô ta. Kizuha kéo Kagami ra về thì bị kết giới của Kukuri chặn lại. Cô ta quyết không cho cả hai ra về nếu không có câu trả lời thỏa đáng. Cô ta cho cậu hai lựa chọn, một là theo còn, hai là bỏ mạng Kiri.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ngoài chiến đấu. Kukuri nhận thấy nên mây đen bắt đầu kéo đến hàng loạt. Quả cầu nước được triệu lên và lao đến tấn công. Kizuha đã dựng khiên để chặn lại thì cũng không nổi, nên đành đan thành cánh để đưa Kagami bay đi, nhưng cứ chạy thì không ổn, nên Kizuha đã nhắm vào điểm yếu của Kukuri, chính là chiếc mặt nạ. Cô đã ép Kukoji vào thế thủ hàng cây búa của mình và tấn công bất ngờ bằng một mũi khoan, nhưng thứ cô đành chúng là thủy phân thân và rồi bị trả đòn. Tuy bị thương nhưng Kizuha vẫn dáng đứng dậy. Kukuri đã không chần chừ mà gọi xuống một quả cầu nước khổng lồ và ném thẳng lên đầu cả hai. Kizuha đã dùng hết sức mình để tạo ra một lớp lá chắn, nhưng hậu quả là cơ thể cô đã bị teo nhỏ lại. Cô cho rằng cái giá này là cần thiết, vì nếu để cậu hẹo bởi chiêu vừa rồi thì chẳng còn ý nghĩa gì nữa. Koji không cho cả hai thời gian mà niệm để tung thêm một đòn tương tự nữa. Kirik vẫn cố chống chọi và cô lại một lần nữa kết lớp bảo vệ, nhưng lớp này liên tục bị nước tràn vào và Kizuha cũng không còn trụ nổi nữa nên đã ngất đi. Cả hai bị nước cuốn đi, và Kagami sau đó được đưa đến một không gian kỳ lạ, và có một cô gái đã chỉ cậu cách để sử dụng Kizuha. Cô muốn cậu cứu lấy Kizuha khỏi lời hứa năm xưa bằng cách trở nên mạnh hơn để không còn cần Kizuha bảo vệ nữa, nhưng cách đó với cậu bây giờ hơi quá, nên cô chỉ cậu cách kiểm soát Kizuha lúc này là phải biết được tên thật của nhỏ. Vừa tỉnh dậy,
Cậu đã được Kijiha kéo lên khỏi mặt nước. Cậu nói với Kijiha là hãy để cậu sử dụng Coco không đồng khí, nhưng cậu đã học được cách để cưỡng chế FPG hai về lại thành Obin nên chẳng còn cách nào ngoài tin tưởng Kagami. Vì lần đầu còn hơi bỡ ngỡ nên cậu chưa kết khiên được chuẩn nên bị Kijiha chửi, nhưng đến đòn thứ hai thì cậu đã kết được chuẩn, chỉ Kukuji đành gọi ra một con thủy xà. Cậu cũng được cô gái trong mơ chỉ cách khắc chế và cậu chỉ việc biến tấm khiên thành mũi mòn là đã cắt đôi được con rắn. Cậu sau đó đã đổi sang thế tấn công và kết ra một chiếc khoan to để lao đến Kukuji. Nhưng cô ta dựng tường băng nên cậu bọc thêm lớp cho dày hơn và xuyên thủng được lớp băng của Kukuri. Nhưng đen đủi khi Kikia đã bị tóm lại, cậu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ngoài chấp nhận yêu cầu đi diệt. Lời nguyền của Kukuri nghe được câu trả lời thỏa đáng nên cô ta cũng dễ dãi hơn hẳn vậy mà. Chưa kịp làm gì thì cái mặt nạ rơi ra và khiến Kushi trở lại thành một đứa Lolikeria bật cười vì quyền năng của Gokuji đều đến từ mặt nạ. Thấy cơ hội đã đến bên Kichai nhanh tay tóm lấy cái mặt nạ và hành lại Kukuji khi vào trong nói, chuyện thì ta biết được Kukuri chỉ muốn ép Kagami phải sử dụng đến Kizai, chứ không có ý định hại cậu. Nhưng Kagami thấy một chút tác động để ép đó của Kukoji hơi nhiều, và mục đích sau cùng của Kuri là để Kagami phải điều khiển được Kijiha, thì cô ta sẽ có thể thuyết phục được cậu làm việc cho cô ta. Kijiha nghe vậy thì tức lộn ruột nên túm cô. Kuri xoay mấy vòng cho bão tức cả nhóm, sau đó cũng ra về. Trên đường về, Kagami thấy bản thân đã hơi vội khi chấp nhận việc thanh tẩy lời nguyền, nhưng cậu hứa là sẽ làm tốt để khi Jiha yên tâm. Kukokji nhớ lại việc mà khi Jihan nói lúc ra về, cô muốn Kuji không được kể bí mật ấy cho Kagami. Cô ta cũng biết điều nên hứa sẽ giữ kín, và giờ cô ta phải đối mặt với một việc là nhà mình đã hư hại trong trận đấu vừa rồi và cả hai sẽ không có tiền để sửa lại. Tối đó Kagami muốn kiểm tra xem Ki có bị gì không, nhưng nhỏ ghét bị xem là con nít. Lúc cả hai đi tắm, khi Jai nhớ ra việc kỹ thuật mà Kagami đã dùng là của mẹ cậu, và mẹ cậu cũng đã giao lại cậu cho Kijai chăm sóc nếu mẹ có mệnh hệ gì. Lúc đó Kijiha chỉ nghĩ là đùa, nhưng xem ra giờ điều đó là thật. Kijiha sau đó thấy chóng mặt Deo ngâm nước từ trận hồi chiều nên Kagami phải kiếm đồ cho cô thay vì cậu chẳng có bộ nào vừa. Cậu đi hỏi mượn từ chị, nhưng chị lại nghĩ cậu tính giở trò gì đó nên cậu đành xê đi. Cậu đã gọi hỏi mượn Chisato, nhưng cô cũng phải mất thời gian để tìm nên cậu đành bế tắc mà hỏi thử Osamu. Cả hai đã gặp nhau và cậu ta đã đưa cho Kagami một bọc đồ về đến nhà. Kagami lấy bút đinh là Yakiza và giờ cậu mới ngỡ ngàng khi toàn mấy đồ tà dâm gì đâu, không lúc là mấy đứa đeo kính thường khá nguy hiểm. Sáng hôm sau, Osamu hỏi cậu tối qua có vui vẻ hay không. Cuộc nói chuyện mờ ám này đã khiến Chisato để ý, nhưng cậu vẫn biện minh là không có gì vào. Ngày nghỉ Kijiham muốn cậu phải luyện tập để sử dụng cô cho thành thạo, do giờ đây cô đã không thể điều khiển Obi như trước do đã suy yếu đi. Nhưng sau một ngày luyện tập thể lực thì cậu quên mất lần trước bản thân đã làm như nào nên bị Kijia hành lên hành xuống với mấy bài thể lực. Tối về cả hai đã đi tắm chung và khi Jiha cho cậu biết cậu phải tìm ra đâu là giới hạn mà tấm Obi có thể sử dụng, vì cô khi ở dạng người thì cũng yếu ớt như con người. Nếu nhận vài vết thương thì sẽ ảnh hưởng không nhỏ, và ở dạng Obi cũng vậy. Nếu chỉ đơn giản là rách vài nơi thì có thể lành được, nhưng nếu bị ảnh hưởng lớn như bị cháy thì cũng tèo ngay lập tức. Trong lúc đó bên chùa của Kuji đang thực sự gặp rắc rối cơn bão sắp đến mà nhà thì lại không có tiền sử. Trong lúc Kagami và Kijiha đang tập gấp giấy để tưởng tượng tốt hơn về việc đan kết Obi thì Kukuri đang cực nhọc tìm cách phá lại căn nhà, nhưng với nguồn tài nguyên thiếu thốn thì điều đó là không thể, và xe ngôi đền đã bốc hơi. Ngày hôm sau, Kuji cùng cô hầu là Koku đã thấy Kiha đang luyện tập cho Kagami ngay. Kijiha cho biết lần đó Kagami chỉ là ăn may nên cô ta đã thấy hối hận khi gấp rút đòi Kagami tập thanh tẩy lời nguyền. Kijiha nhận thấy cả hai đi ngược hướng về đến nên cô đã đi theo và cười lăn cười bò khi thấy cả hai chọn nơi vui chơi của trẻ con làm đền chú tạm. Sáng hôm sau, Kagami được hội trưởng hồi học sinh gọi đến và càng bất ngờ hơn khi thanh niên này là người đã bị bộ tóc giả lúc đầu chiếm lấy cậu ta đã được Kijiha giải thích rõ lần trước nên không còn.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학생회장이 두 사람에게 어떤 폐부된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게임 동아리는 교칙 위반이라 학생회장이 활동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걸 통보하러 간 사람이 괴물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세 사람은 우연히 오사무와 마주쳤고 그때 동아리 실문이 갑자기 사라졌다. 키리아가 확인해보니 요괴의 짓이 맞았다. 정보가 부족해서 일단 물러나려 했지만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한 남학생이 나타나 자신이 만든 게임 동아리를 승인해달라고 학생회장에게 요구했지만 학생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소머리 괴물을 그려내 일행을 쫓게 했다. 일행은 운 좋게
방 하나를 찾아 피신했지만 그 방 역시 그려진 것이었다. 카가미는 재빨리 그 남학생의 수첩이 요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려진 것을 현실화하는 요괴였다. 그릴 수 있다면 지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일행은 괴물이 쳐들어오자마자 물을 뿌렸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카가미가 소화기를 가져와 뿌리자 괴물의 절반이 사라졌다. 기회라고 생각한 일행은 도망쳤지만 두 번째 장벽에 막혔고 소화기도 다 썼다. 그 남학생은 괴물의 팔을 다시 그렸지만 정말 허접해 보였다. 카가미는 괴물 등 뒤에 소화기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시 오비를 변형시켜 돌진한 뒤 오비를 던져 소화기를 끌어왔다. 덕분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오사무는 이 노트의 재미있는 점을 깨달았다. 키리아가 그 남학생에게 직접 노트를 찢으라고 시켰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찢으면 주인에게 저주가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노트를 찢었지만 남학생은 한 장을 남겨뒀고 또 다른 괴물이 소환되었다. 하지만 오사무가 한 수 위였다. 그는 노트를 바꿔치기해서 용을 그려냈고 그 용이 소머리 괴물을 날려버렸다. 그 후 밝혀진 사실은 그 남학생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인쇄된 그림을 따라 그렸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팔이 허접했던 이유였다. 오사무도 실력을 뽐내 어른이 된 키리아를 그렸는데 비록 훨씬 예뻤지만 성격도 그만큼 더 사나웠다. 그려진 키리아가 계속 카가미를 폭행하는 바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카가미의 대가 끊기기 전에 남학생에게 서둘러 노트를 찢게 해야 했다. 며칠 후 치사토는 갑자기 한 남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서 거절했는데 이걸 들은 키리아와 카가미 때문에 다음 공부 시간에 카가미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치사토는 비밀로 했고 또한 카가미가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싫어했다. 키리아는 그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그 상대가 너무 둔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서 굳이 말해주지 않았다. 한편 고백을 거절당한 남학생은 너무 분한 나머지 요괴 게임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다음 날 카가미가 등교하니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다. 남녀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붙어 있었다. 그도 우연히 한 여학생과 부딪혔는데 선택지가 나타났다. 잘못된 답을 고르자 뺨을 맞았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모두가 각자의 여학생과 대답을 주고받고 있었다. 키리아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의 요괴 짓이라고 의심했고 두 사람은 게임을 막기 위해 TV 화면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가는 길에 지난번에 차였던 남학생에게 치사토가 작업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카가미는 즉시 달려가 치사토를 불렀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를 멀리했다. 그 남자에게 따지자 치사토가 뺨을 때리며 그 남학생을 감쌌다.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고 그 남자는 카가미를 비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남자가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게임 요괴를 찾으러 가고 카가미에게는 치사토가 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따라가라고 했다. 카가미는 오사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원작 게임을 전부 클리어했기 때문이다. 오사무는 숙제를 대신해주는 것을 대가로 동의했다. 오사무는 게임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마음에 드는 대답과 행동으로 여주인공의 호감도를 올려야 한다. 게임에는 자유응답 시스템이 있어서 치사토의 취향을 이용해 그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치사토 공략 계획이 시작되고 이어서 게임 타이틀이 소개된다. 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카가미는 치사토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완전히 냉담했다. 카가미 앞에는 4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그는 자유응답을 선택해 공부를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반장의 의무감으로 동의했다. 공부하는 동안 또 다른 대화 선택지가 나타났다. 그는 자유응답을 선택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라 점심시간으로 넘어간다. 치사토는 카가미 오사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음식 관련 질문은 쉽게 통과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화 선택지가 나타났다. 치사토가 키리아에 대해 묻자 그는 멍청하게 대답해서 그녀의 질투를 샀고 호감도는 바닥을 쳤다. 첫 단계는 실패로 돌아갔다. 키리아가 아직 요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행은 다시 모여야 했다. 오사무에게는 판을 뒤집을 방법이 있었지만 꽤 위험한 방법이었다. 치사토와의 깊은 추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백 단계가 시작될 때 치사토를 찾아갔다. 그는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소꿉놀이를 할 때 썼던 인형 2개를 꺼냈다. 그것을 보고 치사토는 기억을 되찾았고 카가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 후 두 사람은 양호실로 가서 쉬었다. 한편 오사무와 키리야는 게임 요괴를 없애기 위해 그 남학생을 찾아갔다. 그는 속수무책이라 그들에게 요괴가 컴퓨터실에 있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PC게임이라는 말을 듣자 오사무는 PC 버전이 18금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와 그 남학생은 컴퓨터를 파괴하러 갔고 키리야는 카가미에게 닥칠 일을 막으러 돌아갔다. 다음 날 카가미와 치사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오사무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키리야도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떨어져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든 카가미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며칠 후 키리야와 카가미는 쿠쿠리를 찾아가 저주가 퍼지는 것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을 따졌다. 쿠쿠리는 신사를 수리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신사 밖에 있을 때 쿠쿠리는 눈에 띄게 약해졌다. 카가미는 키리야에게 쿠쿠리에게 푸딩을 주지 않으면 더는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푸딩을 사러 갔고 키리야는 쿠쿠리가 왜 평소보다 갑자기 약해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그녀가 카가미에게 급하게 저주를 정화하러 가자고 재촉한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모래성을 계속 쌓았다. 아이 2명이 공을 던져 그것을 부쉈다. 그러자 키리야는 화가 나서 그들을 쫓아갔다. 둘 다 더러워져서 카가미는 쿠쿠리에게 목욕탕을 빌려줬다. 그날 밤 카가미는 키리야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그녀는 어느새 와서 먹고 있었다. 가족 모두 키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예전에 카가미의 어머니에게 접근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키리야가 항상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다. 지난번에 카가미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 후 카가미와 키리야는 쿠쿠리에게 푸딩을 주러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쿠쿠리의 새 거처가 철거된 것을 보았다. 이유는 키리야가 한 아이를 다치게 했고 그 아이의 엄마가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철거된 것이었다. 딱한 사정을 본 카가미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지만 아버지와 누나는 식구가 2이나 늘어난다며 반대했다. 키리야는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연애 편지의 내용을 꺼내 읽었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머물게 해야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키리야는 쿠쿠리를 데리고 이 지역의 한 신의 신사에 돈을 빌리러 갔다. 말을 꺼내자마자 그 신이 일행을 안으로 빨아들였다. 쿠쿠리는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또 가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했다. 이 신의 이름은 타구리이며 그녀는 게임을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게임은 카드 뒤집기 게임으로 기본 규칙은 같은 카드 2장을 뒤집는 것이다. 숫자가 적힌 카드 2장을 뒤집으면 그 액수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한 뒤 게임이 시작되었다. 키리야가 먼저 시작했고 운 좋게 돈이 적힌 카드 2장을 뒤집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맞췄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운이 없었다. 무언가를 주무르기였다. 키리야는 화를 내며 쿠쿠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쿠쿠리는 행동 카드를 뒤집으면 카드에 적힌 행동을 게임 참가자 중 한 명에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타구리가 자신의 변태적인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동시에 이곳은 로리 소녀들만 받는다는 사실에 키리야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녀는 돌아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끝까지 앉아서 게임을 해야 했다.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카드를 놓은 사람이었기에 타구리는 모든 카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행동이 적힌 카드상을 뒤집었다. 아주 변태적인 행동들이었다. 계속 맞췄기 때문에 그 행동들은 거의 끝이 없었다.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을 두려워한 키리야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타구리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쿠쿠리는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 타구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카드 위에 묻은 지문 때문에 카드가 바뀐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쿠쿠리도 교묘하게 치명적인 카드의 지문은 지워두었다. 결국 타구리는 차례를 넘겨야 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아닌데 카드에 손을 댄 것은 반칙으로 간주되어 그들은 타구리에게 육체적인 벌을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대가로 빌리려던 돈은 충분히 얻었다.
타구리는 다음에 또 오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어느 날 저녁 카가미의 아버지가 축구를 보려고 키리아에게서 TV를 돌려받고 싶어 했다. 그녀가 이러니 아버지는 라디오를 꺼내 구석에 틀어박혀 집주인에게서 들은 상황을 상상하며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순식간에 고용인 신세가 되다니 정말 기구한 팔자지만 그녀가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뿐이었고 카가미를 대할 때는 정반대였다. 카가미는 쿠쿠리가 하는 것처럼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일을 돕게 했다. 키리아가 거절하면 이제부터 푸딩은 없을 거라고 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다. 감자 깎는 솜씨가 괜찮아서 그 후 카가미와 함께 간장을 사러 갔다. 슈퍼에 도착하자 키리아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카가미와 쿠쿠리에게 장을 보게 했다. 그들이 장을 다 보자 키리아가 푸딩 한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돈이 없었기에 푸딩을 다시 갖다 놔야 했지만 키리아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개 사줘야 했다. 쿠쿠리도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지만 조를 처지가 아니었기에 먹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접었다. 계산대에 갔을 때 놀랍게도 쿠쿠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들 쿠쿠리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갔다. 저녁을 먹은 후 쿠쿠리는 키리아가 푸딩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다. 쿠쿠리의 노력을 칭찬하기 위해 쇼핑 목록에 과자 하나를 적어뒀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일행이 교실에 가자 시로가 이상할 정도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일행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시로는 지금껏 여자애에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카가미와 키리아는 이게 분명 요괴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카가미는 시로에게 뭘 썼는지 직접 물어봤다. 다른 남자애들도 그 말을 듣고 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로는 특별한 향수 덕분이라고 실토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애들은 좀비로 변해 향수병을 손에 넣으려고 미친 듯이 시로를 뒤쫓았다. 카가미는 오비를 사용해 시로를 끌고 가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흉포한 좀비떼에게 찢겨 죽을 판이었다. 어딜 가나 하렘을 갈망하는 좀비들이 튀어나왔다.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위층으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하렘을 갈망하는 좀비떼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일행은 맞서 싸우다 옥상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시로는 잡지에 나온 말을 믿고 향수 한 병을 샀고 고백하러 갔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털어놨다. 실패하고 향수병을 버리려던 순간 우연히 향수병이 한 번 더 써보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 매우 아쉬웠지만 시로는 어쩔 수 없이 향수병을 던져야 했다. 하지만 병은 깨지지 않고 튕겨나와 카가미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 후 그는 마을의 모든 여자들에게 쫓기다가 겨우 집으로 도망쳤다. 집안의 여자들이 달려들려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향수병을 깨뜨렸고 그로 인해 시로는 반동을 겪게 되었다. 일주일 내내 시로에게서는 악취가 나서 교실은 지옥 같았다. 최근 카가미는 쿠쿠리의 옛 신사에 계속 가서 오비 사용법을 훈련했다. 하지만 그의 속도는 여전히 너무 느렸다. 학교에서 카가미는 대부분 매우 피곤해했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 그와 치사토 그리고 오사무는 학생회장실로 불려갔다. 도착하자마자 반동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회장의 모습은 제쳐두고 학생회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 몇몇 여학생들이 2년 전에 죽은 여학생의 유령이 나타나 겁을 준다는 것이었다. 키리아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으니 그 영혼은 분명 요괴의 일종일 거라고 말했다. 일행은 정보를 찾기 위해 흩어졌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 여학생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죽기 며칠 전에는 학교의 한 남학생 아이돌 클럽에 가입했다. 하지만 일행은 신문부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더 잘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일행이 만나야 할 사람이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방금 그 아이돌 클럽에 속했던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갑자기 그 사람이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왔다. 놓치고 말았다. 그 후 일행은 겁에 질린 여학생을 양호실로 데려갔다. 키리아는 방금 전에 원령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에 남은 미련의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원령의 목적이 복수일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막아야만 했다. 그들은 기절한 여학생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했다. 그녀는 깨어나서 자기 반에 남학생이 전화가 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돌 클럽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규칙은 아이돌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 여학생이 아이돌과 친해지면서 그룹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여학생은 그때 그룹을 떠났고 그 여학생은 클럽 멤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죽음을 택했고 이제 옛 멤버들을 찾아 돌아온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후 일행은 보고를 받고 그 여학생의 여동생도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동생은 성을 바꿨고 그들은 이름을 듣고 놀랐다. 카가미와 키리아는 서둘러 달려갔고 원령이 한 여학생을 해치기 직전에 도착했다. 원령의 목적은 유서를 찾는 것이었고 그 여동생이 바로 학교 신문부원이었다. 그녀는 단지 언니가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 유서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령이 그렇게 강해질 수 없었기에 그들은 현장에 있던 여학생에게 그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게 했다. 그녀는 그 여학생과 아이돌이 서로 감정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룹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그룹을 떠나도록 따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 그 여학생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 아이돌 남학생에게 고백하러 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유서에 자기 이름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녀는 감히 읽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직 유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 여동생에게 읽게 했다. 편지에서 언니는 자기 몸에 흉측한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이 자신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모두 말해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종양이 마음속에 숨겨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돌에게 고백했고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도 종양은 사라지지 않았다. 종양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여동생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뛰어내렸다. 여동생은 이유를 듣고 무너지며 언니를 위해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언니의 원령이 종양을 재현해 여동생을 노렸다. 카가미는 오비를 엮어 그 원령과 맞섰지만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카가미는 포기하지 않고 망치를 엮었지만 원령에게 손을 잡혀 끌려갔다. 키리아는 원령을 없애는데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여동생이 반동을 겪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는 오비의 공격 속도를 높인 다음 엮음 기술로 마무리했다. 키리아는 그의 실력을 칭찬했지만 아까 도망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줘야 했다. 다음 날 카가미는 학생회장에게 보고했다. 어제 그 여학생도 왔는데 반동을 겪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카가미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지만 키리아는 이것이 저주를 이용한 대가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한 소녀가 카가미를 공격했다. 키리아는 그녀와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키리아는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소녀에게 쓰러지고 말았다. 카가미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비로 변해 공격했다. 하지만 그 소녀에게도 검이라는 무기 영혼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스나오라고 소개하며 저주를 정화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선대의 계승자, 즉 그의 어머니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했다. 키리아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녀는 그들을 쿠쿠리에게 데려갔다. 그녀가 잘난 척하자 키리아에게 한 대 맞았다. 그런 거친 태도와는 달리 스나오는 쿠쿠리 같은 신을 매우 존경하고 아꼈다. 그녀가 카가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쿠쿠리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아들이 신뢰를 맡길 만큼 충분한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그에게서 키리아를 빼앗고 그를 대신해 저주 정화자가 될 것이었다. 스나오는 카가미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마을의 정화자 자리를 걸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나오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던 오빠 또한 정화자였는데
요괴에게 살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 토지신을 찾아가 오빠의 복수를 할 힘을 달라고 빌었지만 토지신이 동의하지 않자 그녀는 목숨을 걸고 복수하기 위해 오빠의 무기를 찾아 나섰다. 가장 경멸스러운 자들이다. 두 사람이 오빠를 해친 요괴를 찾아냈을 때 그 요괴는 이미 카가미의 어머니와 키리아에게 처리된 후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스나오는 대신 카가미 어머니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스나오는 카가미의 어머니에게 한바탕 두들겨 맞았다. 깨어난 스나오는 자신의 진짜 원수를 죽여버렸다는 이유로 카가미의 어머니를 원수로 여겼다. 어린아이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키리아는 눈을 부릅떴지만 카가미의 어머니는 너무 자비로워서 스나오가 분투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원수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수없이 훈련했고 다시 도전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목표를 준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카가미 어머니의 대리인이 되고 싶어 했다. 키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대1 대결에서 그녀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카가미는 참가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집에 돌아온 후 자신이 저주의 원인이라 생각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야. 밖으로 나가면 저주가 다시 나타날 거라며 집에만 틀어박혀 스나오가 정화사 자리를 차지해도 내버려뒀지. 그게 더 낫다고 말이야. 키리아는 그 말을 용납하지 않고 한바탕 설교에서 정신 차리게 했고 그는 결국 이불 밖으로 나와 키리아와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 예전에 훈련했던 대로 오비의 공격 한계는 4.17m고 스나오의 공격 범위도 1.7m로 제한되어 유리했지만 스나오의 기술은 7m 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해서 여전히 경계해야 했지. 키리아는 자신에게 계책이 있다며 자신만만했어. 스나오 쪽은 그녀의 거미 카가미를 얕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 자만해서 파트너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검을 자신의 도구로만 여겼지. 정말이지. 이 여자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거만하고 오만한 데다 제멋대로라니까. 그날 밤 쿠쿠리는 2개의 물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건 두 사람의 체력 게이지 역할을 했지. 어느 쪽 인형이 먼저 부서지면 그쪽이 지는 거야. 다만 인형은 카가미의 체력만을 나타내서 키리아나 다이오부가 다치면 그 피해도 카가미가 감수해야 했어. 카가미는 키리아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 둘은 아침까지 키리아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머니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가 이전대의 정화사였다는 걸 떠올렸지만 저주 때문에 기억이 막혀 단서를 연결해 어머니를 알아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언젠가 기억해낼 거라고 말해줬지. 아침이 되자 그와 키리아는 대결을 위해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 두 사람은 쿠쿠리에게 규칙을 들었어. 누구든 인형이 먼저 부서지거나 시합구역을 벗어나면 패배하는 거였지. 시작. 전투가 시작되자 카가미는 인형을 만들었어. 스나오가 그 인형을 부수자 다음 공격에 반격당했고 2번 연속으로 스나오의 인형에 금이 갔지. 그 후 카가미는 오비를 실뭉치 같은 공으로 만들었어. 이 공격은 약해 보였지만 휘두르는 순간 카가미가 재빨리 거대한 망치로 변형시켜 스나오는 하마터면 질 뻔했어. 그녀의 검은 스나오에게 신중하라고 했지. 불리해질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카가미는 그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 스나오에게 전력을 다할 기회를 줘서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싶었기에 돌진했어. 그는 키리아와 합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상태는 당천이라고 불려. 이 상태는 카가미가 오비와 합체에 조종할 때 제한되었던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쉽게 말해 이 방법은 그가 다이오브를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조종할 수 있게 해줬어. 그는 오비를 팔에 두르는 갑옷 형태로 만들어 스나오의 검술과 근접전을 벌였어. 공격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지만 두 토지신은 잠시 지켜보더니 카가미가 완전히 우세하다는 걸 알아차렸지. 그 역시 싸움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 검을 붙잡고 스나오에게 일격을 날려 순식간에 끝내버렸어. 그 일격의 인형은 완전히 박살났어. 스나오의 검도 손상을 입어 자루 부분이 부서졌지. 토지신은 그녀에게 카가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충고했어. 그가 원했다면 검 전체를 부러뜨릴 수도 있었거든. 스나오는 이제야 자신의 검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토지신과 함께 돌아갔지. 그 후 카가미도 갑자기 쓰러졌어.
돌아온 키리아가 말하길. 그건 당천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어. 사용자에게 신성한 힘을 주는 대신 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카가미는 금방 회복할 테니까. 그날 밤 쿠쿠리가 카가미에게 밥을 먹여주는 일을 맡았어.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조금 달라졌어. 스나우가 가문의 검수를 계승하려면 카가미와 결혼해야만 했거든. 한편 쿠쿠리는 신사를 수리할 돈을 빌리기 위해 타구리를 찾아갔어. 지난번 일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타구리는 쿠쿠리가 또 돈을 빌리러 올 거라 예상하고 다음을 위한 계획을 세워뒀어. 키리아는 정식으로 카가미와 같은 반으로 전학 왔어. 자신의 하인을 단 1초라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